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그것이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와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자로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558만 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 34만 명을 넘었습니다. 참 대단한 숫자죠. 우리 기억에도 아직 남아있는 그 에볼라라든지 사스, 메르스 이런 병들이 있었는데 에볼라 때 1만 1천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사스가 770명, 메르스가 850명 사망했으니까 그 이전의 2000년대에 발생한 이 감염병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19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희한한 건 말이죠. 압도적으로 확진자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지금 미국 통계를 보면요. 167만 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사망을 해서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베트남전에서 미군 전사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8천 명이에요. 한국전은 3만 7천 명입니다. 베트남전과 한국전을 포함한 그 두 전쟁의 전사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작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세계 역사는 BC, Before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AC,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로 극명하게 나뉠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조차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제 정치적으로 이 코로나가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화의 퇴조라고 그럴까요? 지금과 같은 세계화가 당분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허브에 핵심 기능이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은 미국이 허브고 세계의 생산은 중국이 허브인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두 허브가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전 세계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앞으로 내러티브가 이제 나올 수 있겠는데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세계 연결소 좀 줄이자. 여행도 덜하고 무역도 덜하고 통상도 덜해서 가급적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자 하는 그런 논지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반면에 이 세계화 시대의 특징이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더 심해졌으니까 앞으로 이 글로벌 협력이라든지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 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거든요. 어쨌거나 그 두 가지 일을 결합해 본다면 중요한 것은 그건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제 어차피 물류망이라든지 여행이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핵심 산업 물자, 의료 물자라든지 중요한 물자를 수출을 통제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던 생산 기전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소위 리쇼링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결국 세계화가 예전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이제 그 결론이 되겠죠. 다음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한 이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그리고 우리가 G2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탈 G2 성향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 코로나 원인론을 둘러싸고 연일 서로 싸우는 중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이제 앞으로 중국과는 경쟁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런 이제 백악관 보고서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그 양회를 계기로 소위 그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를 내놔가지고 앞으로 중국은 자기네 영역 핵심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챙기겠다 이런 움직임도 나왔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금 그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걸 내놨죠. 그래서 이 동맹과 우방국들이 중국의 물류 공급망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앞으로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지금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또 더 나간다면 미국과 중국 경제권의 소리 디커플링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현상은 이제 소위 레짐의 약화, 국제 레짐 혹은 제도의 약화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최근 수년간에 이제 국제 규범이 많이 약화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에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이 폐기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에 합의된 그 소위 JCPOA 그것도 이제 탈퇴를 했고요. 또 미국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죠. 그리고 북한, 이란 같은 나라 때문에 그 NPT 핵 비확산 체제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더 강화하면서 이 자유무역 체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각종 권위주의나 파퓰리즘 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 또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 기존에 계속되던 추세로 인해서 갈수록 국제적인 거버넌스, 그다음에 제도적인 협력 이런 게 더욱 어려워지겠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제 또 경제적 침체로 인한 세계 대공황 도래 가능성을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또 글로벌 무역의 감소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지금 각국의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 또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여러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이 2, 4분기 경제 성장률을 거의 마이너스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고 앞으로 이 국제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많은 그 우려, 후환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 침체와 또 밀접히 관련된 것이 소위 그 기근 팬데믹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소득이 줄고 또 무역이 감소가 되고 국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특히 빈공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식량 기근 위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세계 식량 계획 WFP 추산에 의하면 만일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년 말경에 그 저소득국 국민 약 2억 5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내놨습니다. 작년도에 그 숫자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되는 전 세계 인구가 금년 말로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국제사회가 뭔가 모종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각국 정부의 그 소위 통제, 전 국민을 감시하는 체제, 소위 질병 방역을 목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소위 빅가버먼트, 빅브라더 가버먼트의 형 등장.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위기 시에는 국가가 분명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위기가 끝나도 그런 위기 비상 조치들이 원상대로 복귀되지 않고 시민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반테러 명목으로 시민적 자유를 제한했던 여러 조치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반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유럽같이 이게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이 체제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감염법 예방과 이 민주주의 질적 성숙이라는 이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국제사회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글로벌 거버넌스 회복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팬데믹 퇴치와 국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역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 적당한 선에서 현재의 그 무역 전쟁이라든지 갈등을 봉합하고 현재의 그 국제 경제 문제라든지 이 팬데믹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이 다자주의에 대한 이 전 지구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염병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이것도 우리 인류의 그 운명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새롭게 인식해서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 재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국도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때 이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도 아주 효율적인 그 대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코로나 이런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체주의적인 감시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하는 방식이죠. 아니면 시민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한국처럼 자발적인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료기관 협조, 이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우리 그 방법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이미 그 방법을 통해서 세계의 훌륭한 롤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팬데믹이 생기면 한국은 개방성과 민주주의적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에 가열돼서 또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의 그 무역 다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경기 침체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이제 세워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그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소위 K 방역이라고 해서 한국의 모델이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한국이 이 감염병이라든지 다른 이 비전통 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국 리더십을, 한국의 모델을 세계적으로 선양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동북아 지역을 놓고 본다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감염병 같은 이제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다자 협력의 중요성이 분명히 제고가 됐는데, 기존에 뭐 한중일 삼국 간의 그 삼국 협력 사무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기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이 이 한중일 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여러 다자적인 협력에 대해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어디까지 갈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남미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처럼 아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은 지역이 또 새롭게 진원지로 등장할 그런 전망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국은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 감염병 대응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